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 6월 4일 시행한 고3 모의고사 중에서 문법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문법은 여러분 출제 범위가 아주 일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단어나 품사에서 또는 이제 문장 성분이나 문장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중세국어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월 4일 시행한 고3 모의고사 중에서 이 문법은 수능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고요. 아주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6월 4일을 기준으로 문법을 정리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 변동, 그 다음에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 문장 성분, 문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문법 요소 중에서 높임법이라든지 피동사동이라든지 부정문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법을 여러분들 완전히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 어들을 정확히 좀 알아두라는 겁니다. 뭐 어간이라든지 접사라든지 어미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리고 품사를 구별하고 문장 성분을 구별하고 문장의 종류를 구별할 정도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런 현대국어 문법을 가지고 중세국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번부터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11번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은 약간 좀 낯설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언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에서 흥미롭죠. 그런데 돼지도 가축입니다. 근데 왜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 진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거 구체적 진술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다 있는데 왜 돼지의 새끼는 없냐?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개념은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결국 어휘가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어휘적 빈자리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결국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요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 첫 번째, 단어가 아닌 뭐를 이용하는 게 있다? 구를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우리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에서는 사촌이나 고중사촌, 이중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외삼촌의 자식, 이게 바로 구입니다. 두어절 이상으로 돼 있고 완전한 문장은 아니죠. 이게 구입니다.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르치는 말을 그래서 아기 돼지, 새끼 돼지, 이것도 구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를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언어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뭐 하는 방식이 있다?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채우는 방식에서 첫 번째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요약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뭡니까? 그랬더니 한자나 외래어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웁니다. 요거 사례죠. 무지개 색채를 색깔을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어휘체계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인데 이때 빨강과 노랑과 파랑은 고유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풀의 빛깔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어요. 이게 빈자리죠. 고유어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나머지는 여러분 빨강, 주황, 노랑 요런 뭐는 있는데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란 고유어는 있는데 요 색깔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는 겁니다. 빨강, 노랑의 중간색, 풀의 빛깔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띈 녹색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다. 그럼 언어의 빈자리가 생긴 거죠. 이 빈자리를 뭘 가지고 채웠다? 한자어를 가지고 채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뭐를 가지고 이용하면 된다? 한자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외래어를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도 있다.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세 번째 방법은 상위어를 가지고 하위어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상위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이는 원래 손 위나 손 아래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됐죠? 결국 누나나 동생을 다 가리킨다. 손 위를 의미하는 누나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나 손 아래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위어인 누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서 손 아래를 의미하는 누이 동생이란 말이 생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누이라는 말은 결국 상위어이면서 결국 하위어의 역할을 한다. 이게 결국 여러분 누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고 누나라는 말이 있고 누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얘는 상위어이면서 동시에 하위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뭘 채우는 방법,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쓴 게 바로 이 지문입니다. 우리가 3월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법 지문보다는 좀 쉽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4월달보다도 좀 쉬운 편입니다. 수능보다도 지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문법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번 문제를 보면 자, 이제 보기하고 잘 비교하시면 되죠.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도시였어요. 근데 도시 아지가 붙어서 도새 새끼, 즉 돼지 새끼 도야지가 됐습니다. 옛날에 돼야지란 말이 있었대요. 그런데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돛이 사라지고 돛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 그냥 돼지입니다.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돼지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결국 예전에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돛이었고 돛의 아지를 쓰면 결국 이게 돼지의 새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야지를 통해서 돼지 새끼를 나타냈어요. 이해됐죠? 근데 이 도야지가 나중에 돼지가 돼버리면서 돼지 새끼를 나타내는 어휘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빈자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개념은 사라진 건 아니죠. 어휘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사라졌단 말은 잘못된 겁니다. 어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휘의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돛은 도야지의 하위어였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알았죠? 결국 여러분 이 돛에 아지가 붙어서 도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돼지라면 얘는 돼지 새끼죠. 됐죠? 그럼 얘가 어떻게 보면 돛은 도야지, 도야지가 돛의 하위어지 돛이 도야지의 하위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돼지는 돼지를 뜻하는 말이지만 예전의 도야지는 돼지 새끼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들 3번이 답이 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문법적인 지식이 많아서 푸는 게 아니고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처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문법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됐죠? 그래서 밑에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어린 돼지를 나타내는 어휘의 빈자리 없었습니다. 왜? 도야지가 어린 돼지 새끼를 나타냈습니다. 빈자리가 있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도야지는 돼지 새끼입니다.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구가 사용됩니다. 뭐? 돼지, 새끼, 새끼, 돼지 이런 식으로. 그 빈자리를 구를 이용해서 채웠다고 첫 번째 방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여러분 고유어 단어가 아니고 구를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웠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에요. 이게 문법입니까? 선생님 보기엔 그냥 비문학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는 이제 그래 어휘적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사례들 중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자, 학생일은 할머니의 휴대전화의 번호를 저장해 드리면서 결국 할머니의 첫 번째, 네 번째 사이는 맞사위, 그 다음에 막내 사위 이렇게 맞사위와 막내 사위라는 사위의 하위어는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 뭐가 없어요. 둘째 사위하고 셋째 사위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둘째하고 셋째를 나타내는 말이 빈자리죠. 그래서 뭐를 이용한 거예요?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는 뭐를 이용한 거다. 이게
구를 이용한 겁니다. 구는 여러분들 2어절 이상으로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아닌 걸 구라고 합니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나오고 대구법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이 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2어절로 돼 있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구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둘째 사이, 셋째 사이라는 구를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웠다. 그럼 얘는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썼네요.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는 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꽝의 하이어로 수꽝이 있고 장기, 암꽝이 있어요. 까투리가 있네요. 이 빈자리가 없네요. 근데 꽝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라서 국어 사전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 꺼벙이가 있대요. 이건 빈자리가 아니죠. 이건 빈자리가 없는 겁니다. 알았죠? 몰랐던 걸 사전을 통해서 안 겁니다. 이건 빈자리 채우기라고 보기 어렵다. 이해됐죠? 이건 빈자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밑에 태양계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들 중에 수성과 금성과 지구하고 화성을 조사하면서 금성의 고유어로 샛별도 있고 개밥바리가 있대요. 됐죠? 우리 시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 있음을 알았는데 개밥바리라는 단어는 생소하여서 샛별만 기록했다. 이건 어휘의 빈자리가 아니고 두 개의 어휘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한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그럼 뭐가 아니다? 빈자리 채우기가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뭐다?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되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법은 11번, 12번 같은 형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문법을 여러분 이렇게 출제하면 사실 문법을 공부할 의미가 없어지죠. 선생님 보기에는 6월 4일 모의고사에서 이런 지문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런 형태로 수능이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6월 4일 모의고사에서 문장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죠.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문장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명사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었다. 자, 13번을 보면 이제 중세국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문문의 종류를 밑에서 찾을 줄 알면 돼요. 밑에 중세국어에서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종결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입니다.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 지문을 이해할 때 어간, 어미 이런 말들이 뭐고 종결어미, 보조사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이 지문,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수험생 중에서 문법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세요. 알았죠? 의문이 무슨 뜻이고 의문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의문의 종류에 뭐가 있고 형태소는 무슨 의미고 형태소의 종류에 뭐가 있고 형태소가 모이고서 단어가 되고 단어를 종류별로 분류한 게 품사인데 품사를 어떻게 구별할 건지 됐죠? 이 정도. 문장 성분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아니 수험생인데 여러분 관용사하고 관용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사하고 부사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소에서 여러분들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이런 것들은 어미하고 여러분 특히 접사는 형태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왜 이게 어미인지 이게 접사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그럼 여기 분명히 용언이라고 돼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판정 의문문은 여러분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어미 녀를 쓰고요. 설명 의문문은 여러분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 어제 어디 갔었니? 라고 하면 나 어디 갔었어요? 라고 설명을 요구하잖아. 너 나하고 영화 보러 갈래? 싫어. 라고 하면 이건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건 판정 의문문이고 설명을 요구하는 게 설명 의문문인데 설명 의문문 종결어미는 묘를 썼답니다. 이건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체언에 뭐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이런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는 판정 의문문일 때는 가를 쓰고요. 알았죠? 설명 의문문일 때는 보조사를 뭐를 쓴다? 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여러분 의문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다 는다를 쓴답니다. 니은다를 쓴다는 거예요. 니은다. 알았죠?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서술어가 용언일 때 이렇게 서술어가 체언 뒤에 보조사가 결합한 게 서술어일 때 이때는 고 아니면 뭐를 쓴다? 가를 쓴다. 그 다음에 주어가 2인칭이면 그냥 니은다를 쓰는구나. 이걸 여러분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설명 의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 어찌 아는가? 됐죠? 설명해봐 임마. 설명 의문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네, 아니요. 우리 판정 의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그 다음에 그대. 요게 다 몇 인칭이라는 거예요? 2인칭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엇인가는 무엇이 뭐죠? 무엇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뒤에 여러분 인, 그 다음에 뒤에 가. 이 뒤에 그 다음에 니은가가 붙었는데 이런 형태로 중세국어는 어떻게 나타났겠냐? 얘가 바로 체언입니다. 체언 뒤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가 붙어서 서술어가 됐을 때 이게 설명 의문문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체언 뒤에 보조사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됐을 때 판정 의문문은 가지만 설명 의문문은 고라고 돼 있죠. 그럼 뒤에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갈 게 뭐라는 거죠? 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수고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셋 중에 하나죠.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분명히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은 다 주어가 2인칭이었습니다. 2인칭일 때는 여러분 결국 의문문의 종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는다만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된 거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는 의문 변동입니다. 꼭 나오는 문제죠. 여기서 여러분 이 풀립이라는 걸 여러분들 해결할 때 풀립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여러분 니은이 첨가돼서 풀립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풀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니은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풀립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발음이. 그 다음에 음내는 여러분 음내라고 하면 일단 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음내, 그 다음에 여기에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음내, 그 다음에 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음내 이렇게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벼울치는 여러분 이건 벼훌치라고 하면 요게 이몸 앞에 티읕이 뭐로 바뀌죠? 발음할 때 벼훌치 이렇게 바뀌면 얘가 이렇게 바뀐 게 구개음하다. 이게 음운 변동에서 여러분들 이 정도의 변동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의 음운 변동은 각각 3번씩 일어났습니다. 여기 몇 번 일어났죠? 일단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무슨화? 유음화. 여기 탈락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탈락된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이 3번 일어났네요. 알았죠?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첨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난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뭐가? 결국 탈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다. 이 3번 일어났네요. 기억하고 니은에 인접하는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좋은 방법이란 말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음운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음 체계에 보면 조음의 위치에 따라, 좋은 방법에 따라 5가지 이렇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됐죠? 작년 수능 시험에 여러분 모음 체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음운 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 무슨 화가 있었죠? 유음화가 있었고 여기 비음화가 있었습니다. 알았죠?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비음이고요. 얘는 유음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 건 위치가 바뀐 게 아닙니다. 소리 나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단지 방법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비음화도 여러분들 뭐라고? 리을이 결국은 나중에 뭐로 바뀌죠? 니은으로 바뀌죠. 풀립, 음내라고 할 때 아니죠. 미안합니다. 비읍이 뭐로 바뀐다? 미음으로 바뀌죠. 이렇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면 얘네들하고 얘하고 소리 나는 위치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얘는 무슨 소리고 파열음이고 얘는 비음이죠. 그래서 얘도 좋은 방법이 바뀐 거다. 이 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에 따라 자음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에 첨가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 니은 첨가죠. 그 다음에 니은에는 탈락이 나타나면 여기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됐죠? 기억과 디귿에는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는 의문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그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여기는 의문 변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의문 변동, 의문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하나가 첨가됐으니까 늘어났고 여기는 하나가 탈락됐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국외음하니까 당연히 교체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문이 줄어든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이 잘못된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기억은 리을로 인해서, 디귿은 모음 2로 인해서 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음 동화에 뭐뭐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비음화가 자음 동화고, 유음화도 자음 동화고, 국외음화도 자음 동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에선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있었고, 디귿은 모음 2 때문에 결국은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었으니까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났죠. 이건 다 동화 현상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암기하는 거 좀 싫어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국어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게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게 축적되지 않으면 국어 성적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비문학 읽을 때 배경 지식 다 필요 없다. 문학도 뭐 그냥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력은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문법은 기본적인 걸 암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본인이 문법이 좀 약하면 그 약한 문법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 이 문법을 보완할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본 문법적인 용어들을 구별할 정도는 돼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여기 보면 피동이란 말이 나오고, 알았죠? 그 다음에 사동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피동은 여러분들 이 피동을 구별할 때는 반드시 주어를 찾고 주어가 당하다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동은 여러분들 뭘 찾고 주어를 찾고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시키다의 의미다. 이렇게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만약에 영희가 철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쓰면 너무 야한가? 이거 봐봐. 철수의 품에 안겼다. 그럼 결국 주어가 누구죠? 영희가 철수의 품에 안김을 당한 겁니다. 이게 피동입니다. 됐죠? 근데 엄마가 누나에게 됐죠? 동생을 안겼다라고 하면 안게 시킨 거죠. 그러면 엄마라는 주어가 누나에게 됐죠? 안게 시킨 겁니다. 그럼 얘는 피동, 얘는 뭐다? 사동이라는 거죠. 그럼 피동하고 사동이 똑같이 여러분들 둘 다 형태가 뭐다? 안기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쓰이다를 예를 들었는데 쓰이다는 피동일 때도 있고 사동일 때도 있습니다.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 이어도 가이어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결국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을 해볼까요? 학습할 때 다음 국어사전의 일부입니다. 제시된 단어들의 의미에 유의어와 유의에서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 포함된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여기 지금 뭐 기억은 피동, 여기는 뭐 사동. 그리고 결국 여기 있는 단어들이 과연 여기 있는 단어들과 의미가 같으냐를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 출제 의도 알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피동, 사동과 함께 단어의 의미를 동시에 물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면 이 선택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임원이 갈린 겁니다. 알았죠? 얘는 피동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사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이건 사동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갈렸다가 우리 위에 있는 이 보기에 갈다의 의미하고 같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은 뭐는?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얘는 피동, 사동은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얘가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피동 사동을 알면 잡아. 용돈이 이달 10,000원이나 깎였다. 용돈이 깎인 겁니다. 피동.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얘도 피동. 그럼 이건 틀렸어요. 이미. 됐죠? 둘 다 피동. 그 다음에 3번에 내 친구는 가래떡 꿀만 묻혔다. 꿀만 묻혔다. 묻혔다. 얘 사동이네. 묻게 했다. 그 다음에 누나는 붓에 먹물을 묻혔다. 얘 사동이네. 이것도 다 아웃이네.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여기가 피동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사동, 얘도 사동이에요. 알았죠? 둘 다 사동. 그러니까 사동하고 피동을 구별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주어가 당하면 뭐고? 주어가 당하면 피동이고. 알았죠? 주어가 어떤 대상을 시키면 뭐다? 그게 사동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구별하란 말이야. 쓸데없이 뭐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피동이고 어지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그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사동이고 어지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피동입니다. 이런 식의 암기는 문법에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쓰세요. 됐죠? 어떤 학생들은 동사하고 형용사를 의미 가지고 구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 그 다음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근데 무조건 그냥 명령형, 청유형, 어미가 붙지 않으면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원래는 의미 가지고 구별을 하고 안 됐을 때 쓰라는 겁니다. 자, 밑에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됐죠? 큰형이 동생의 개에게 물렸다. 그럼 얘는 피동이네요. 알았죠? 요거는 사동이네요. 아빠가 아이에게 사탕을 물게 한 겁니다. 알았죠? 얘 사동, 얘 피동. 틀렸네. 그죠? 그 다음 밑에 큰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눈이 쓸린 겁니다. 알았죠? 요건 피동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 동생이 거실의 바닥에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게 했답니다. 누군가가, 주어가, 누군가가. 그럼 얘는 사동이네. 그리고 요 쓸다란 말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앞에 보기에 있는 요 쓸다하고 의미가 같네요. 알았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찾아가볼게요.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사동, 피동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의미 관계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출제 의도는 그런 의도입니다. 알았죠? 자, 문법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6월달 문법처럼 수능이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9월달 문법은 분명히 이제 문장이나 문장 성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능 시험에 여러분 꼭 나오는 건 의문 변동, 그 다음에 단어 품사 형태소,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중세 국어, 이건 꼭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세 국어를 잘하려면 현대국어 문법의 용어들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대국어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중세 국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혹시 이번 6월 모평에서 문법이 많이 틀린 학생들은 방학 때라든지 또는 N수생들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문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선생님 동영상에 댓글을 올리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든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